어차피 거래량은 동반되지 않겠지만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거는 신고가가 경신될 것 같고요. 전세가가 안정화될 것 같지는 않고 전세 시장도 좀 불안정하게 그리고 상승 기조로 가지 않을까. 이런 대책을 냈다는 것 자체가 전세 대출이나 전세 시장 자체를 그냥 없애고 싶어하는 그런 노력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전세 대출 자체가 사실은 전세가를 밀어 올리고 이 전세가가 또다시 매매가를 밀어 올리면서 이 집값의 상승을 시키는 원흉이다. 풀팽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좀 전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요번에 가장 황당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네. 버팀목 대출을 막았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전세인데 나 왜 막냐. 그래서 어떤 분이 뭐 그런 뭐 네. 댓글 달았더라고. 버팀목 대출 막았다는 건 버티지 말라는 거죠. 전세로 버티지 말라. 집사라는 의미 아니냐 뭐 이렇게 네. 얘기하셨는데 네. 버팀목 대출도 막힌 거 그러니까 좀 줄어들었습니다. 네. 네, 이제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어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생애 최초나 다자녀나 신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도가 줄었고요. 사실은 그러한 분들이 진짜 서민 실수요자인데 네. 그분들은 뭐냐,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체도 가계대출 총량 규모에는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도 부족하고 모아둔 자본도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자기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야 이 전세도 조금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애꿎은 서민 실수요자들의 피해는 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자금 대출은 어쨌든 또 이제 보증보험을 통해 가지고도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보증보험도 수도권 쪽은 뭐 80%만 본다는 네, 뭐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영향이 생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은행 재원 대출 같은 경우에 즉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전세자금 대출을 서울 수도권에서 받는 경우에 100% 보증에서 80%까지 다 내려왔거든요. 보증서 담보 대출이 전세자금 대출인데 그 보증서는 80%만 보증을 해주니 은행 신용으로 20%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이 소득 즉 소비자 금융 소비자인 임차인의 신용 그리고 소득 상환 능력을 더 강화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낮춘다든지 한도를 낮춘다든지 또는 소득이 어느 정도 되고 신용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만 골라받겠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인해서 허그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증빙소득자 DTI를 보기 시작했고요. 네. 그다음에 SGI 같은 경우에도 유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죠. 60% 이상의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는 DSR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부채가 많을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받기도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보증 비율도 축소되고 그다음에 소득 증빙도 굉장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받기도 녹록치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네. 뭐 예를 들어 뭐 주부 그냥 뭐 무직이에요. 네. 이런 분들은 원래는 좀 나왔잖아요. 맞아요. 허그 안심전세를 받으면 사실은 이러한 무직자 그다음에 소득이 증빙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시험 점수만 어느 정도 되면 나갔는데 이제 그런 분들도 힘들어졌죠. 그러면은 뭐 보증 한도 안에서 정도는 나오지만 뭐 은행의 자체적인 리스크가 있는 그 금액까지는 안 나온다. DTI를 보는 거죠. DTI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자 상환 능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이자 상환 능력이 안 되시면 전세자금 대출 받기가 힘드십니다. 그래서 추정소득이라고 있거든요. 네. 즉 대체소득, 뭐 카드를 바탕으로 해서 내 연봉을 인정받는다라든지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라든지 건강보험 납부 금액 등으로 내가 이제 소득을 좀 증빙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또 SGI에서 받아주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적어도 뭐 증빙소득자가 아니면 추정소득이라도 이제는 그러한 이자 상환 능력 정도는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은행에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전세 쪽 대출 나가는 것도 규제하는 게 네. 어찌 보면 이제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거를 막기 위한 약간 네. 그 쿠션을 넣어서 맞아요. 막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 1주택자도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었던 거 막는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왔는데 네, 네.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유주택자 같은 경우에 지금 일부 은행에서는 아예 전세자금 대출 실행 안 해주는 은행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원칙상으로는 SGI 같은 경우에 최대 1주택자도 3억 원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이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DSR을 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많이 강화가 되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DSR을 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전세자금 대출은 원금을 갚지 않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상환 기간을 2년으로 보기 때문에 꽤 DSR을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소득이 많이 높지 않으면 사실 이 전세자금 대출의 DSR을 통과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1주택자가 60% 이상의 전세자금 대출 받는 건 거의 이제는 불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0%까지 대출 받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런 은행들도 자율적으로 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 은행을 또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요즘에 인터넷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주택자한테
왜 전세자금 대출 해주냐? 그냥 뭐 월세를 살면 되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본인 집이 있고 또 그 다른 집을 또 전세를 주고 있는 그런 공급자인데 네. 계속 그거를 투기꾼으로 볼 것이냐라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래저래 지금 전세를 사는 것도 좀 규제를 하고 전세를 주는 것도 규제를 하고 이제 네. 대출 쪽에서 네. 이렇게 돈줄이 막히면 사실상 이제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을 텐데 뭐 아무래도 좀 반전세 쪽으로 네. 내려간다, 네. 뭐 좀 바뀐다 이런 네.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세 계약서 들어오는 거 보면 보증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어요. 예전에 네. 비해서. 그 말인즉슨 이제 반전세 형태로 많이 변모를 했다. 또는 이 반전세도 안 되면 월세 형태로 많이 변모가 되는데 문제는 이 보증금을 무작정 낮출 수만은 없는 게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를 많이 받으면 이 또한 나중에 세금으로 다 나가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 이제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이제 그 월세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은 이 정도는 해주세요라고 하는 임대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의 반전세 또는 월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미 그렇게 전월세 전환율도 지금 5% 이상으로도 많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니 반전세랑 월세화 현상은 더 가팔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네. 이제 기존의 집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전세를 주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 6월 27일 전에 뭐 집을 다 샀던 분들이니까 반환 대출 네. 잘 나오고 이제 본인 뭐 한도에 맞춰서 이제 주담대를 받으면 되는데 네. 이런 분들이 지금 전세를 또 줘야 되나 아니면 어떡하지 뭐 고민을 하고 있으실 거예요. 네, 네. 왜냐면 새로 또 전세를 주는 순간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규제가 다시 생기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627 대책 전에 전세 계약이 맺어진 분들은 전세 퇴거 같은 경우에 1억 원 이상 나오는데 이 또한 현재 기준에서 1금융권에서 나가는 은행은 없어요. 아. 예, 지금 2금융권 일부 은행만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또한 자율적으로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1금융권 은행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막힐지 아니면 한도를 그나마 또 풀어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계약갱신하는 건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새롭게 주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들어가서 살아라라는 거기 때문에 이 전세 퇴거 받기도 힘들다. 왜냐하면 전세 퇴거 자금 대출도 대표적인 생활안전 자금 대출이고 이 생활안전 자금 대출이 한도가 1억 원으로 막혀 있는 이상 이 전세 퇴거 자금 대출 받기도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 매물은 더 사라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네. 되면 결국에 내가 전세를 뭐 한두 번 더 주고 나중에 입주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뭐 사실상 1주택자인데 갭 투자 해놓으신 분들이 네. 있잖아요. 자기 월세 네. 살면서. 이런 분들은 부득이하게 이번에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안 들어가면 이제 전세 영원히 무한 전세를 줘야 되는. 근데 계약갱신까지는 괜찮으니까 네. 계약갱신을 주고 나서 그때 당시 또 보면 한 2년 지나 있을 땐 좀 바뀌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계약갱신을 준 것도 막아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그것까지는 수도 아닐 있지. 거라고 바라봅니다. 이게 네.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상 이제 소급 적용이 아니지만 사실상 소급 소급 적용을 적용이- 해버리는 경우들도 막 생겨버리니. 네, 네. 그래서 지금 저도 이 정책을 보면서 이렇게 되면 아마 지금 나름 그 나중에 한 6년 뒤에 들어가야지 했던 분들도 다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어쩔 수 들더라고요. 없이, 그러니까 그죠? 왜냐면 네. 이거는 대출 안 해준다고 하면 겁나거든요. 네. 나중에 우리 네. 애가 딱 초등학교 들어갈 때 들어가야지 막 했던 했는데 분들이. 계획을 전환하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전세 시장이 매물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네, 이거 그럼 어떻게 하죠? 전세 시장이 줄어들면 그만한 매물들이 또 받침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네. 그 우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에 대기 수요가 있고 유효 수요가 있는 곳에 또 전세 공급이 원활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대출로도 막고 세금으로도 막아뒀고 여러 가지 공급 시그널도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전세 수요만 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은 상승할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결국은 월세로 가거나 또는 반전세로 가거나 이런 기형적인 형태들만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여기 계속 전세는 줄 거예요. 전세는 아, 줄 건데 네. 들어갈 살 생각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전세 금액을 더 높여버리면 더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조금 뭐 예를 들어 내 신용대출 나오는 만큼은 보증금을 낮춰서 조금이라도 반전세를 돌리고 네. 이런 식으로들 많이들 하실까요? 왜냐하면 내가 주담대를 받아가지고는 실거주를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거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전세를 계속 높게 받기도 좀 불안하고 왜냐면 나중에 또 갑자기 역전세 맞으면 이거 그렇네요. 1억밖에 못 받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새로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든 좀 낮춰놓고 반전세로 돌릴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갱신권에 있어서도 반전세랑 월세화 현상은 더 가팔라지겠다. 네. 예, 그럼 전세 시장이 아예 없어질 것 같은. 왜냐면 이게 2+2를 쓰더라도 네. 그냥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올리는 만큼 그냥 차라리 더 깎아가지고 전월세 전환율로 해서 그냥 네. 월세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대책을 냈다는 것 자체가 전세 대출이나 전세 시장 자체를 그냥 없애고 싶어하는 그런 노력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전세 대출 자체가 사실은 전세가를 밀어 올리고 이 전세가가 또다시 매매가를 밀어 올리면서 이 집값의 상승을 시키는 원흉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세 대출 받는 것도 녹록지 않게 만들고 이렇게 전세 시장을 점점 없애려는 건 갭 투자 자체도 못하게 하는 무조건 실거주 위주로만 가게 하는 큰 그림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무래도 보증보험에서 막 네. 기금도 많이 지금 뭐 손실도 손실 나고 나고 있고 정자도 너무 그리고 심하니까요. 너무 이제 올 전세를 막 주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전세 사기도 일어나고 하니 네. 아무래도 이제 보증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저도 결정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이래나 저래나 지금 무주택으로 전월세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자보다는 아무래도 월세가 비싸지니 네. 좀 유지비가 좀 더 들어가긴 하겠네요. 네, 이 그러니까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나는 집이 없고 대출 안 받아서 상관없어라는 게 아니라 이 월세도 이제 더 네. 가팔라질 수 있고 월세 현상이 더 가팔라지면 원래 이제 매매권으로 가실 분들도 다시 전월세 시장에 머무르면 또 그들만의 리그 수요가 경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월세는 또 상승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서민실수요자들의 피해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저도 해봤을 때는 월세로 가는 게 맞다고는 보거든요. 왜냐면은 전세 쪽이 계속 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사실 뭐 그냥 개인끼리 뭘 믿고 그냥 돈을 그렇게 막 몇 억씩 빌려주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분 집주인이 뭐 그냥 돌려주겠지 뭐 정도잖아요. 그리고 뭐 안 되면 뭐 경매치라는 건데 이게 뭐 제도적으로 뭐 좋은 거라고 보기는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천천히 가게 되면 좋을 텐데 이번 정책 때문에 너무 좀 약간 급박하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좀 급진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특히 이제 있죠. 학군 좋고 뭐 이렇게 살기 좋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요.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제일 걱정인 건 지금 중1 올라가는 여자 아이 키우는 집. 야, 우리 갑자기 막 이사 가자. 절대 안 돼. 무슨 소리야? 난 절대 못 가. 막 이러면 이제 네. 어떡하냐 이거지. 지금. 어떡하죠? 예. 진짜 그 중2를 이길까요? 이 시장을 이길까요? 저도 그게 그리고 궁금합니다. 내년 되면 중2 되거든요. 아, 네. 중2병까지 오면 그러면 어떡하지? 대화가 아예 안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더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주인이 뭐 미안한데 나 들어가야 들어가야 돼요. 돼. 아니면 반전세로 돌릴게요. 막 이래버리면 아 여기서 또 이제 한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고 아 여기 또 이런 데가 또 공급이 없으면 어떡할까. 와, 그렇네요. 네. 진짜 사춘기를 이길까 시장을 이길까. 아, 거기다 지금 저는 이제 요거는 좀 풀어줘야 되는 게 신축인데 이제 준공에서 입주하는 거는 그러니까요. 이거는 전세를 맞추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근데 야 이게 지금 막혀버리니. 그러니까요. 안 네. 그래도 공급도 없는데 신축 전세 들어가기도 힘드니까요. 네. 그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전월세 시장은 좀 상승세 쪽으로 좀 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까요? 네, 어차피 거래량은 동반되지 않겠지만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거는 신고가가 경신될 것 같고요. 그러면 네. 또 그러한 금액이 또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안정화될 것 같지는 않고 전월세 시장도 좀 불안정하게 그리고 상승 기조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그러나 오를 곳만. 네. 오를 것만. 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보면은 계약갱신 청구권들을 많이 쓰셨거든요. 아. 이제 전세가 좀 튀었는데 그냥 2+2 쓰셔가지고 하신 분들도 많은데 아마 올 하반기에도 이 계약갱신 청구권들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아예 시장에 전세 자체가 안 나오는. 그래서 새로 들어가는 분들은 뭐 많이 올려주는 경우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중 가격이 많이 형성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 이래저래 이 전월세 시장도 좀 불안 요소가 있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전월세 시장 불안 요소가 네. 제가 보니까 이제 비아파트, 그러니까 맞아요. 빌라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이거 처분도 안 되고 뭐 지금 전세 사기 때문에 아주 난리인데 네. 다주택자면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아예 네, 막히는 맞아요. 거예요. 제로죠, 제로. 네, 네, 제로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러면 이제 빌라나 이렇게 다세대 공급을 하신 분들도 그런 분들도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데요. 이게 뭐 아파트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비아파트에도 동시에 적용되는 규제이기 때문에 좀 사실은 비아파트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려면 이러한 곳에 좀 예외 규정을 둔다라든지 또는 좀 전월세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 같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이 일괄적으로 하니까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뭐 빌라를 만약에 세 채를 가지고 있는 분이야. 근데 이분은 지금 빨리 다 팔아버리고 싶어. 근데 네, 사주는 살리지도 사람이 없고, 없어요. 네. 사주질 않아. 근데 네. 세입자는 나가겠대요. 네. 나 전세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럼 대출 받아서 원래 줘야 되는데 네. 대출이 안 되죠. 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또 전세 사기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이제 경매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답이 없네.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나요? 좀
조금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같은 거라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럼 이번 대책에서 현재 다주택자들은 대출이 아예 막히는 건가요? 근데 지방은 사실 상관은 없고요. 네.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생활하는 자금 대출, 매매 자금 대출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경과 규정이라든지 예외 규정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임대사업자면 혹시 되나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근데 보통은 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뭐 주임사로 묶여 있다라든지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대출로 나갈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그렇게 많이 하신 분들은 사실은 없고요. 거의 대부분은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번에 또 6년 단기 임대사업자 부활을 했거든요. 그러면 뭐 정안되면 그거 가입해서라도 뭐 전세를 빼줘야 되겠네요. 네. 그럼 사업자면은 어떻게 이 대출이 나가나요? DSR 보지 않고 매매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은 LTV 30, 비규제 60%까지 여전히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걸로 어쨌든 전세금을 빼줄 방법은 그래서 있고. 결국은 이제 매매 임대사업자로 많이 눈을 돌리시죠. 네. 그렇게 받아서 그러면 이제 전세 못 주겠다 이제 월세 또 나갈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겠네요. 네. 이래나 저래나 지금 이 대책이 전세를 뭐 아파트도 그렇고 뭐 빌라도 그렇고 좀 없애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오피스텔은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대출 같은 경우에 비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비주택 대출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틈새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같은 뭐 타워베리스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이 굉장히 적지만 오피스텔 분은 또 괜찮듯이 지금 오히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비주택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를 받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도 뭐 소득은 보겠지만 뭐 LTV로 그냥 나가는 건가요? 네, 거의 대부분 이제 LTV로 해서 최대 근데 이것도 일반 임대사업자로 갈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업을 하려고 들어가는 일반 사업자인지에 따라서도 조금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보다는 LTV 비율이 높으니까요.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그냥 서울에 뭐 과열지구, 뭐 투기과열지구 이런 데인데 그냥 난 실거주 하겠다. 오피스텔 실거주하는 뭐 신혼부부 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출을 받는 근데 거예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가계대출 할 때는 다 이 DSR과 이 모든 가계대출 규제에 적용을 받는 거고 보통은 그래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자 대출, 매매 임대사업자라든지 또는 본인이 사업하겠다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원래 그냥 사업자 대출 기준으로 그냥 나가는 거고 개인으로 하실 때는 모든 가계대출 규제에 다 오피스텔도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주택으로 쓴다 그러면은 규제를 다 맞는 거고요. 근데 이제 주택으로 쓴다 하더라도 비주택으로 할 수는 있는데 개인으로 가게 되면 개인 대출 규제는 받는다.